외국인 바이코리아 상승 계속될까? 바이코리아요. 조금 약해요, 그죠? 바이코리아라고 하기엔 좀 약한데 사준 게 어디야라는 느낌이 사실은 지금은 그게 더 강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슈에서 계속될까인데 모르겠습니다. 머릿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어요. 지금 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사실 뭐 해결된 게 뭐 있냐 싶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위안화도 보니까 또 뭐 하나도 뭐 강해지지 않고 있고 또 계속 약세를 가고 있고, 일본하고도 뭐 해결되는 거, 오늘도 일본 얘기를 좀 할 건데 뭐 좀 괜찮은 게 별로 없어요. 홍콩도 있고요, 그죠? 홍콩 네, 이슈도 있고. 그렇죠.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어질까? OX 한번 해볼까요, 우리? 먼저 한옥석 파트너, 이어질까? X입니다. 강준혁 파트너, 저는 단기로는 이어진다. 단기. 단기는 어때요? 뭐 단기는 오른다고 봐야죠. 아, 그래요. 뭐 근데 사실 왜냐면 약간 이 주식이라는 게 관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인정. 그러면 단기 이후에는 사실 여전히 조정이 남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까 이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게 네.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원달러 환율이 어쨌든 좀 강세 흐름을 보여야지 외국인들이 좀 편하게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이 될 건데, 네. 사실 이제 미중 무역 갈등도 전혀 뭐 해결된 부분은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홍콩이 좀 애매해지면서 일단 뭐 아시아 증시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증시가 좀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 수급상으로 뭐 그런 얘기들도 일단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신흥국 시장에서의 자금 유출 부분에 대한 우려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사실은 신흥국하고 선진국하고 한 다리씩 걸치고 있는 시장이긴 합니다만은, 네. 일단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뭐 강하게 베팅을 할 수 있는 시그널 자체는 아직은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FOMC 그 의사록 공개라든지 아니면 잭슨홀 미팅에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올지도, 무슨 얘기가 나오는지에 대해 가지고 그 흐름, 그 부분에서도 또 환율이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외국인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연성으로 일단 좀 상승을 하지 않겠나. 하지만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변한 건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변한 건 없다. 그럼 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뭐 단기에 대해서는 동의, 인정. 하지만 확실히 아직은 좀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네. 그 이유는 뭘까요? 뭐 일단은 이제 지금 우리가 모건 스탠리가 이제 이야기한 바가 있죠. 네. 전망을 했을 때 우리의 경제 성장률이 올해 얼마가 될 것이냐. 1.9% 성장한다. 이 1.9%는 어느 수준이냐면은 서프라임 오기론 사태가 2009년 정도 끝났다고 가정할게 네. 할 때 2009년의 성장률 이후에 가장 최저입니다. 그 정도로 일단 상당히 악화돼 있다 이렇게 봐야고, 우리는 2%대 성장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1.9%까지 성장을 갖다가 일단 둔화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러한 어떤 흐름을 뒷받침하는 게 지금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상반기 이제 실적을 갖다 발표했는데 순이익이 43%가 일단 줄어들었다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본다면은 사실상 지금 현재 이익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일단 EPS가 그만큼 줄어들었다 이런 뜻이죠. EPS는 이제 퍼는 EPS를 갖다 분모로 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EPS가 줄어들다면은 퍼가 높아졌을 것이고, 퍼가 높아지면은 당연히 주가가 떨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만큼 일단 수익 가치가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성장률의 지표로 삼고 있는 우리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보면은 소비도 지금 위축되어 있는 상태 있고, 투자도 지금 이제 잘 안 되고 있고, 추세적으로 본다면 안 좋다는 얘기죠. 무역 수지도 지금 이제 급감하고 있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뭐 지금 이 상태에서 정부가 일단 부자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정부의 재정 지출은 세금 수익 세수가 좋기 때문에 그만 좋은 것뿐이고, 사실상 개인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하향전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일단 뭐 상승은 어떤 가속도에 의해서 일단 이 지금 현재 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이제 일단은 당연히 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3분기 내내 아마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지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정부 지출을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거 보니까 강준혁 파트너는 조금 외부적인 쪽에서 요인을 좀 더 많이 끌어왔고, 한옥석 파트너는 뭔가 내부적인 요인에서 좀 많이 끌어온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사실 뭐 둘 다 뭐 복합적이니까 뭐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일단 뭐 내부적인 쪽부터 얘기를 좀 해볼까요? 정부 지출이라는 게 나라를 어쨌든간 뭐 이 펀더멘탈을 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일단 하시나요? 왜냐하면 이런 뭐 추경이든 뭐든 뭔가를 해냈을 때 이게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나오든 말든 사실 그 뉴스는 우리한테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죠. 근데 하지만 이것만 나오면 혹시 몰라라고 생각하면
또 우리가 좀 눈여겨 봐야 되는 이제 뉴스가 될 거고. 뭐 정부 지출은 이제 뭐 우리가 낸 세금으로서 일단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래서 세수 이제 정액이 많이 됐을 때 그걸 집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국회 동의를 얻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일단 통화는 일단은 이제 한국은행에서 하는 것이고, 엄연히 구분이 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죠.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은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재정 정책은 일단 이번에 추경 예산과 다 합의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출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러한 어떤 정부의 재정 지출을 함으로써 소비를 늘리고 그다음에 투자를 늘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총수요 효과에 의해서 일단 GDP가 올라간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그러면 근데 지금 이것이 이제 한옥석 파트너 생각에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추경이 어쨌든간 돈이 쏟아부어지면 네. 많지는 않지만 쏟아지면은 이제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것이 일정한 텀을 갖고서 이제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니까 9개월, 이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는 9개월 내지 한 18개월 정도 텀을 갖고서 일단 효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당장 일단 효과가 나타나기 쉽지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개인적이라는 정책은 사실상 검증된 게 없습니다. 사실은. 네. 검증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갖다 과거에 뭐 공황 때 뉴딜 정책을 갖다가 해가지고 일단 경제가 살아났다 이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이제 여러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그것에 의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경기 주기상으로 혁신에 의해서 일단 슈퍼트 같은 사람들은 경기가 좋아졌을 뿐이지, 그것이 어떻게 일단 개인적 효과에서 좋아졌느냐, 재정출 물론 이제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서 일단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렇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올해까지는 실적이 좋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년에 가야 일단 한번 빛을 보지 않겠는가. 지금 한마디 하고 싶어가지고 계속 움찔움찔하고 큰 있는데 몸이 막 아, 옆에서 부담스러워가지고 네. 빨리 얘기하시죠.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번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9%안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안 좋을 더 줄은 다 알고 떨어진대요. 있죠. 더 떨어질 네. 수도 있겠죠. 반도체가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네. 박살이 날 거니까. 그리고 반도체가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어떤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안 좋은 부분이 더 안 좋아지는 부분에 대한 공포를 느낄 게 아니라 지금 바닥에서 이제 좀 좋아지고 있는 산업들도 있단 말이죠. 단지 이제 네. 그 산업들이 좋아지고 있는 그 폭이 반도체가 안 좋아지는 것만큼 지금 좋아지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 워낙 반도체가 크니까 등거리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효과가 지금 나타나는 게 미미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다면은 우리가 투자 전략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반도체 때문에 안 좋아진다면 반도체는 매매를 하더라도 단차 정도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네. 나머지 지금 밑에서 올라오는 거 있죠. 요즘 조선주가 다시 전 세계 그렇죠. 1등을 조선주가 그렇죠. 또, 네. 회복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LNG라든지 삼성중공업의 원유 운반선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수요 자체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네. 이 얘기 자체를 보면 조선주가 다시금 우리나라에 다시금 1등으로, 전 세계 1등으로 지금 올라서고 있구나. 물론 이제 개별 악재들은 좀 있지만, 그렇게 보면은 반도체 부분에서 실적이 안 좋아지는 부분이 조선을 조금 상쇄시키고 있구나라는 부분도 체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자동차도 좋아지고 있잖아요. 물론 자동차도 좋아지고 있는 게 걔네들이 워낙 예전에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반도체가 안 좋아진 것을 커버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체 GDP를 올리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어떻게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부분을 계속 만들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지금 반도체가 안 좋아지지만 자동차는 좋아지니까 자동차 쪽으로도 한번 투자를 해봐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보면 요즘 조선주는 이제 최근에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자동차는 거의 안 밀리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하지 않아야 되나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 두 가지 더 있습니다. 두 가지 더. 아까 계속 옆에서 계속 적고 계셔가지고 기계 업종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사실은 두산인프라코가 실적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주가가 바닥에 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까 이제 GDP 말씀해 주셨는데, 중국도 지금 난리거든요. GDP를 지키려고 보니까 중국은 소비를 굉장히 늘려서 이제 GDP를 이제 미국 구조로 한번 가보려고 그랬는데, 미일이 아니고 미중 무역 분쟁을 하면서 뭐 사람들이 이제 수출이 잘 안 되고 뭐 소득이 정체돼 버리니까 소비로 이제 못 살리고, GDP를 올릴 때 그다음에 수출도 지금 길이 약간 좀 막히고 있으니까 수출로도 이걸 못 살리니까, 중국에서는 지금 달리고 있는 게 인프라 투자로 지금 달리고 있는 거거든요. GDP를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 네. 그럼 인프라 투자를 하면은 당연히 굴삭기로 땅 파야죠, 그렇죠? 네. 우리나라 이제 두산인프라코라든지 현대 뭐 이런 관련된 굴삭기 관련된 기업들이 거기에서 완전히 다 먹지는 못하더라도 떡고물만 먹어도 충분히 지금 실적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업종들, 아니면은 해운 업종 같은 경우에도 컨테이너는 별로입니다만은 벌크는 BDI가 요즘 약간 좀 급락을 했다 다시 또 반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차라리 안 좋은 부분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안 좋아지지만 딴 쪽에서 좀 좋아지는 부분에 좀 주목을 하는 게 그런 게 필요하지 않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고, 제가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 아까 얘기할 때 이제 정부 지출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정부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큰 모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부 지출을 어디에 하고 있냐 이것도 봐줘야 되죠. 네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지출 지금 하고 있는 게 자동차 살린다고, 자동차 부품 회사 살린다고 예전에 얘기를 한번 했었고, 수소차 부분에 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스마트 수소 얘기는 팩토리. 요즘 좀 나오던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부 지출 관련해서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개별 기업들은 하냐 마냐. 그렇죠. 그냥, 개별 네. 기업들은 이런 정부 지출로 인해 가지고 실적이 조금 더 좋아진다든지 산업 환경이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장이 조금 안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뭐가 있다? 먹을 게 있다. 제가 이제 이것저것 먹을 걸 잘 찾아 먹어서 이렇게 몸집이 이런지 자, 모르겠지만 일단은 먹을 게 뭐 하여튼 그런 네. 얘기를 좀 해볼게요. 나쁘게 그래서 생각을 안 했으면 말이 좋겠어요. 자, 저는. 잠깐만요. 그래서 중간 한번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가 있잖아요, 그죠? 네, 제가 다 기회를 드릴 겁니다. 예. 이때까지 안 나오고 어떻게 참으셨어요? 정말로. 자, 지금 하는 얘기는 이래요. 시장이 좋은 건 아니. 우리 지금 내부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외부적인 요인은 좀 이따 할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내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뭐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투자를 한다라는 면에 있어서 지금 그래요. 뭐 반도체 업황이 안 좋고 뭐 실적이 떨어지고 영업이익이 떨어지는 거 알겠는데, 그런데 분명히 쏘고 있는 자리도 있다란 말이죠. 그럼 그 돈이 투자가 돼서 정말 이 기업이 클 거냐 말 거냐에 된 거라보다 그거라기보다는 일단은 투여가 되니까 시장에서 분위기가 좋아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중국 쪽에서는 인프라 쪽으로 밀고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좀 찾아보자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여기까지 일단 내부적인 얘기예요. 자, 뒤에 붙이실 말이 뭐였죠 도대체? 네, 일단은 이제 그런 것을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은 네. 이제 우리가 시가총액이 밀려나는 종목들이 있어요. 네네. 지금은 이제 그런 이제 이런 종목들은 이제 경기가 하강하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일단 후퇴하는 기업들이죠. 그렇죠. 근데 반대로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상위권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이제 안 빠져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실제로 좋아서 올라오는 것도 있고, 이런 이제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를 든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5위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네. 현대차 다음으로 올라와 있단 말이죠. 아마 역대 아마 시가총액이 아마 최고로 많이 올라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고, 조금 전에 자동차 얘기했는데 자동차도 일단 환율이 지금 이제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엔화는 급등하고 있고 원화는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일본 도요타하고 경쟁의 차이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 미국 시장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일본은 점차 일단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어요. 조금 우리 유리해지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차는 높아지고 있고, 네. 그리고 독일에서도 보면은 이제 일본 차는 떨어지고 있고 도요타는 우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면은 이제 자동차는 그만큼 일단 환율 이제 변화에 따라서 수혜주로 일단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보면 효성 같은 경우도 보면 계열사들이 이익이 좋아요. 오늘도 보니까 탄소에 일단 투자를 한다 이렇게 네, 나오는 예, 거 이것도 보니까 투자 얘기가 나왔죠. 1조 투자한다 이야기 나오면서 또 오늘 또 이제 고점을 향해서 또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걸 보면 참 예사롭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 관련해서 보면 NC소프트 같은 경우 사상 최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이제 판도가 바뀌는 거죠 이제. 패러다임이 이렇게 바뀌면서 일단 경쟁력이 있는 종목들, 이런 것들이 이제 희소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제. 그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이제 매기가 형성되면서 주가 강세를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일단 결국은 그래서 두 분이 얘기하는 게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으니까 분명히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 먹을 것들이 없지 않다. 분명히 골라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 한 게 우리 내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이제 외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골라 먹는 거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골라 먹으려고 봤더니 웬 얘기들이 많고, 지금 이제 일단 홍콩 얘기 먼저 좀 해볼까요? 아, 예. 홍콩 달러가 깨지면 홍콩 부동산이 깨지고 대한민국 원화가 깨질 거란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홍콩 달러가 깨지면서. 그럼 혹시 이게 이제 뭘로 비롯되느냐? 중국이 무력 개입을 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가능성은 물론 굉장히 작습니다. 그죠? 뭐 중국이 무력 개입하느냐에 대해서. 사실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하고 있는 생각은, 미국은 일단 뭐 홍콩에 뭐 중국이 들어와서 니네가 뭐 무력으로 개입하게 되면 이거는 우리 무역 분쟁도 끝이다. 이것들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중국에서 별로 콧방귀도 안 끼고 있는 게 좀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고, 혹시나 그런 일이 발생한, 좀 전에 말하신 것처럼 이게 되게 어쩌면 양날의 검인데, 좀 전에 자동차 얘기를 하신 것처럼 환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안 좋아요. 그죠?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자동차가 좀 좋을 수 있다.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다. 알겠는데, 그러면은 홍콩 문제가 잘 해결이 되면 미중 무역 분쟁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거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뭔 얘기죠 이게 도대체 지금? 홍콩이랑 중국이 홍콩이랑 들어가서 무력으로 진압하고 이런 것이 만약에 없어져요. 괜찮아집니다. 그럼 당연히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도 조금 나아질 거라고요. 그러면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래요? 오히려 어쩌면 원달러 환율이 낮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자동차는 어쩌면 점유율이 미국에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뭐 일단 그런 나비 효과를 이제 그렇죠, 뭐 그렇죠. 이야기할 수도 근데 이게 있겠는데 금방 일어나니까 워낙 이해가 안 되지. 이제 이게 왜 이해가 안 돼요? 자 다시 네, 제가 뭐, 볼 때는 이제 이거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중국이 과연 홍콩에 개입할 것인가, 군이 개입할 것인가, 네. 이 문제를 갖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국은 미국하고 지금 싸우고 있잖아요. 지금 무역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이런 상태에서 또 홍콩을 하나 건드려 가지고 또 이를 부추겨 가지고 미국 군인을 갖다가 미군을 갖다가 함대가 거의 가까이 와 있는데 네. 이 불러들이는 이런 것을 갖다가 왜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아마 이번 일요일 날 땐 이 군중이 이제 많이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군이 개입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려를 했지만은 실제 안 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그죠. 이런 이제 생각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중국이 함부로 개입은 못할 것이다. 대신에 이제 중국이 하는 이제 우회적인 방법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홍콩과 일단 이제 맞대고 있는 이 선전시를 갖다가 홍콩처럼 이제 부각시키는 거죠, 이제. 요새 그거 한대요. 집중해가지고. 네. 그럼 홍콩의 경제가 이제 무너지겠죠. 그렇죠. 자연스럽게 홍콩의 사람들이 떠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살려면은. 그렇죠. 이런 상태가 이제 돼버리면은 홍콩이 자연스럽게 붕괴되는 것이고 그러면서 나중에 자연스럽게 중국 본토 사람들이 홍콩을 일단 점령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걸 갖다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써나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무력으로 개입을 한다면은 그건 이번에 발표가 나왔어요. 선전 지역을 개발하겠다. 아마 그렇게 될 네, 거라고 네. 보고 있죠. 나도 처음에는 그렇게 볼 거로 봤는데 네.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네. 나는 보면은 확실히 제가 하는 거는 중국군이 굳이 개입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고 굳이 이제 개입할 군을 필요가 없을 개입시킬 거다. 필요는 없을 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홍콩이 만약에 이제 군이 개입하다 안 하다 이런 식으로 무너지게 되면은 서서히 이제 무너져갈 경제가 사실 홍콩은 세계에서 머리가 최고 좋다 그랬잖아요, 그죠? 왜 그러냐 금융지기 때문에 그 똑똑한 그렇죠. 사람들 아시아의 모이니까 이제 그럴 금융 수밖에 허브가 없는 홍콩이라고 것이고. 하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한 민족으로서는 최고 좋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제 이런 상태에서 홍콩이 이제 무너지게 돼가면 점진적으로 무너지겠죠 아마. 이렇게 돼가면은 이제 우리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홍콩에 수출하는 규모가 세계 4위입니다. 네. 홍콩이 우리의 수출 상대국 4위거든요. 네. 그럴 정도로 홍콩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홍콩 중개무역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거기서 중개무역 해가지고 중국으로 일단 보내는 거죠. 이런 이제 것을 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주는 충격도 만만치가 않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런 점을 갖다 우리가 장기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 나가겠지만 만약에 무역 개입을 했다 이런 거 예상을 하는데도 개입을 해버렸다. 이런 일시적인 충격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이게 시장에 그래요. 오늘 뭐 어쨌든 사실 두 분이 근데 단기적인 상승까지만을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원래 질문하고 싶었던 건 홍콩의 문제는 분명히 제가 볼 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중국에서도 큰 이번에 문제입니다, 이제 사실. 홍콩의 시위를 가지고 메뚜기 떼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메뚜기 떼는 한철이고 90일이면 끝난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작된 게 6월 9일이에요. 그럼 9월 9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뭘 칠라 그러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로 혹시나 일이 발생되게 되면은 지금의 어쩌면 조금 살아나려는 분위기에 정말 찬물을 꼈는 건 아닐까에 대해서 걱정을 좀 하는데 제가 처음에 얘기하고 싶었던 건 그래요. 국내적인 문제로 해서 아까도 얘기하신 것처럼 막 우리가 주워 먹을 수 있는 것들이나 골라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이런 리스크가 아주 크다는 게 발생이 되게 되면 그러면은 이 확률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고 그때도 우리가 사실 뭐 골라낼 수 있는 게 가능할까라는 좀 위기론 같은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골라낼 수 있는 거는 어떤 거다를 지금 짚어내는 건 별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혹시나 지금 그러면은 올라올 수 있는 거를 그 골라낼 수 있는 것보다 혹시나 아예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거에 대한 확률은 얼마나 생각을 좀 하시는지. 제가 볼 때는 이제 저는 이게 사실은 홍콩 문제가 시스템적인 리스크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별게 아니라고. 별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네. 제가 리포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니까 네. 홍콩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 신흥국의 자산이 이제 빠져나가는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IMF 왔을 때도 태국이라든지 하는 나라들부터 시작을 해서 네. 우리나라까지 일단 온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스크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들도 하던데 저는 사실은 지금 홍콩 사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리스크보다 홍콩 H 지수를 사야겠다 이 생각만 사실은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 자체가 어차피 해결될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그렇다 이렇게 생각이 일단 들고 우리가 이제 그런 거죠. 그리스가 예전에 이제 막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 증시를 그때는 샀어야 됐죠. ETF가 됐던. 네. 그하고 저는 비슷한 관점에서 지금 홍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홍콩 문제 자체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애매한 게 트럼프 때문에 애매하다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거기다가 그런 얘기를 하죠?
군사 개입을 하지 말라고 자기가 그렇죠. 뭔데? 네, 그렇죠. 좀 그런 게 있죠. 군사 개입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중국은 원래 안 하려고 그랬다가 안 하면은 트럼프 얘기를 듣는 것 같고 하면은 이게 완전히 최악으로 치닫는 듯한 모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이게 홍콩 기본법에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애매해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 뭐 대화를 하든 뭐 제가 생각할 때 나쁘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천안문 사태를 할 때처럼 중국이 다른 나라하고 문 걸어 닫고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니고 중국이라는 데가 어차피 이제 GDP 전 세계 2위 국가고 나름 자기의 위상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죠.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하고는 뭘 잘 안 하려고 그러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미국하고 싸우고 있으면 당연히 아프리카는 원래 잡고 있는 나라고 좀 더 든든한 우방을 생각을 해본다면 유럽을 자시할 수가 없는데 이게 지금 예전에 영국령이었죠. 옛날에.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거기를 군사로 친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 안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떻게든 해결은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예전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 규제할 때 우리가 이제 굉장히 큰 리스크다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만은 네.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할 땐 그것도 크게 리스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거하고 마찬가지로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그거는 큰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저는 잭슨홀 미팅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조금 더 주목을 해서 그 부분이 우리나라의 환율의 항방을 향해 이제 결정하는 시점 그런 중요한 핵심 이슈가 될 거고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하는 게 일단은 좋지 제가 않을까 뭐 거기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린 거는 홍콩은 이제 금융 중심지였잖아요. 그죠? 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금융 중심지가 만약에 잘못됐다 그럴 때는 아무래도 금융은 이제 혈관처럼 이렇게 파고나가는 성질이 있잖아요. 그죠? 모세혈관처럼 이렇게 다른 곳으로 막 퍼져나가는 이게 파급이 크니까 그런 점에서 일단 우리나라도 일단 만약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타격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은 이 홍콩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죠? 영국령이었잖아요, 과거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국민들 자체가 민주주의가 일단 물들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뼛속 깊이 박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일단 일단 공산주의의 어떤 강압적인 일단 이제 그런 체제가 들어와 가지고 억압을 한다면은 이거는 이제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을 갖다 중국이 또 잘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건드리지는 못하지 않을까. 크게 뭐 그리고 하나 문제는 더 없을 생각을 것 같다. 하면 우리가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에이즈 투자 뭐 이런 부분에 예전에 얘기를 했잖아요. 아까 네. 얘기했는 홍콩 지금 뭐 선전을 키워가지고 뭐 홍콩을 붕괴를 시킨 다음에 뭐 그래서 홍콩을 이제 중국 인민공화국이 완전히 장악하는 저는 그것도 말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홍콩은 사실은 금융 허브로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그렇죠. 중국도 네. 생각을 할 때 얘는 금융 허브이기 때문에 지금 다른 그 제도로서 홍콩을 지금 대우를 계속 해주고 있는 건데 이번 이런 사태로 인해서 그걸 완전히 무시를 한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생각을 할 게 이게 단순히 금융 허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 후광통이라든지 성강통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 그 중국의 A주를 살 때 뭘 통해야 되죠? 홍콩을 그쵸. 통해 사야 네. 되거든요. 근데 홍콩의 금융 허브를 박살에 내놓으면 기존의 시스템 자체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중국에서 뭐 무력으로 뭐 들어가서 완전히 탄압을 한다든지 홍콩 선전시가 사실 GDP가 전체 국민 총생산 시총 생산은 네. 거의 홍콩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이미 많이 커 있는 이미 옮겨가고 있는 중이라고 봐요. 이미 많이 커져 있기 때문에 뭐 그걸 갖다가 뭐 그걸 선전을 키워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홍콩은 홍콩대로 트럼프가 옆에서 잡으면 좀 넣고는 있지만 안 되게 넣고는 있지만 잘 해결이 될 거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자, 같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가 홍콩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홍콩에 대해서는 일단 그래요. 아직 이 첫 번째 질문인데 얘기가 뒤에 또 남았어요. 자, 이제 잭슨홀 얘기를 좀 할 건데 홍콩 얘기는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일단은 뭐 크게 번지지 않을 거다라는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 워낙에 뭐 우리가 뭐 블랙스완이라는 얘기도 하죠. 뭐 잘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지만 일어나면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은 뭔가 그런. 근데 워낙에 잘 안 일어날 것 같은 리스크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무시하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게 우리의 의견이었던 것 같고요. 자, 잭슨홀 얘기 이제 할 건데 잭슨홀 미팅이라고 이제 8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미팅을 하는 건데 각국의 중앙은행 의장들도 모이고요. 그리고 뭐 재무장관들도 모이고요. 경제학자들도 모이고요. 미국에서 이제 하는 잭슨홀에서 하는 심포지엄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파월 의장이 연설을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워낙에 이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이 이제 연준 의장이 연설을 할 때 워낙에 중요한 얘기를 항상 많이 뱉어 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중대 발표 같은 것도 많이 해왔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금리 인하를 더 세게 할 겁니다. 아니면 뭐 그러지 않을 겁니다. 또 뭐 뜨뜻미지근하게 그냥 뭐 이러고 지나갈 건지. 그러면 우리의 영향은 어떨지에 대한 것도 좀 궁금해졌어요.
어떠세요? 저는 이게 먼저 우리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금리 네. 인하를 하면은 시장한테 호재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물어보러 왔잖아요. 장면성이 네, 동결이 파월 나네. 의장이 저는 네. 진짜 불쌍한 게 네, 지금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제 그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한번 됐었죠. 네. 그리고 이제 예전에 보면 역전이 되면은 5차례 전부 다 일단 경기가 좀 침체로 갔다. 1, 2년 있다가 경기가 침체로 갔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있었는데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는 그럼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될 정도로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왜 안 좋게 보느냐를 생각을 해보면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안 좋게 보는 건 그렇죠, 맞잖아요. 일단은 이건 다 알아요. 네. 그렇죠?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거는 금리를 낮춰라. 달러를 약세로 만들자.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 중국과의 미중 무역 전쟁에서 승리하자. 뭐 이거거든요. 그 정도죠. 예, 그러면은 이게 금리를 낮추면은 단순히 이제 장단기 금리 차이는 다시 스프레드가 벌어질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 나올 겁니다만은 이게 트럼프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금 중국과 한번 붙어보자는. 한번 붙어볼 수 네. 있는 그러한 무기 자체를 일단은 준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이게 호재인가 악재인가 하는 부분도 약간 좀 애매한 건 있어요. 애매한 건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그냥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단지 단기적으로 보면은 그래도 미국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미국 시장이 일단 반응을 하고 미국이 좀 뜨는 모습이 일단 보였고 미국 시장이 좀 뜨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외국인 좀 들어오면서 뜨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 시그널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이게 장기적으로는 일단은 무조건 호재다라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단기적으로만 일단 약간 움직이는 수준 정도 뭐 그 정도로만 일단은 생각하고 이제 보는 근데 그럼 거니까. 가능성은 그래도 잠깐만요. 가능성은 일단은 인하를 조금 더 세게 얘기하는 쪽에 더 기울고 있나요? 저는 인하를 한 번 더 한다라는 쪽으로 일단은 좀 기울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이제 압박을 넣죠. 물론 이제 그쵸. 독립기관이긴 네, 네, 합니다만은 계속 압박을 넣는데 압박만 넣어가지고 얘가 그렇다고 얘라고 그러면 안 되죠. 파월 의장님께서 야 그러면은 내가 그렇다고 여기에 굴복할 수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장단기 금리도 역전이 한번 되었고 그쵸. 자 미국의 내년 GDP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럼 선제적으로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는 명분 자체를 지금 주어진 거기 때문에 저는 한 번 더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일단 이야기하고 싶은 건 지금은 이제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아닙니까? 그죠? 네. 트럼프인데 트럼프가 왜 금리를 갖다 단기간에 1%포인트를 인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얘기했죠. 않습니까? 이걸 이제 듣고 있는데 파월 의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하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내파적으로 일단 갈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쵸. 것이지만은 사실상 이걸 점진적으로 인하하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입장인데 트럼프는 계속해서 일단 하는 트럼프가 왜 그렇게 하느냐? 내년 대선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사실상 경제 대통령으로다가 일단 자임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근데 미국 경제가 조금이라도 위축될 기미가 보이니까 금리 역전이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거 지금 놔둬서는 안 되겠다. 나는 대선에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데 경제가 잘 돼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인데 지금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월을 갖다 압박을 갖다 가는 이런 과정이 있는 거죠. 그 파월은 이제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뭐 FOMC 이제 의사를 갖다 이제 또 조만간 이제 내일이죠. 이제 공개를 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일단 좀 있으면 22일부터 24일까지 이제 또 잭슨을 미팅해서 또 일단 연설을 하게 될 텐데, 근데 이게 앞서서 또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면 연방은행 총재가 한 이야기가 우리는 아무리 봐도 지금 이제 금리를 갖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인하할 상태는 아니다. 그 보스턴의 로젠그린이 그런 얘기 얼마 전에 그렇게 했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한 사람의 말이 아닐 거고 위원들의 어떤 말이 아닐까, 총재들의 일단 일부가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되고 있고, 이것이 곧 파월의 일단 입장이다. 그래서 경제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은 이제 트럼프지만은 경제 대통령은 역시 파월 아닙니까? 근데 파월의 힘이 더 강하다고 일단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트럼프 압박을 가했지만은 파월은 그렇게 구불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럼 오히려 그러니까 뭐 그런 상태이기 매판하고 얘기는 때문에 안 하지만 적어도 좀 트럼프가 그러니까 생각하는 금리 인하 속도보다는 훨씬 더 좀 훨씬 더 저감 죽여서. 속도로 간다 이렇게 네. 보는 거죠. 아, 그래요? 때문에 1%씩 그냥 한 방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안 되죠. 1%씩 한꺼번에 할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근데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어쩌면 시장의 예상보다도 더 좀 눌러서 나올 그렇죠. 가능성이 네, 크다. 그렇게 이제 될 것으로 저는 보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습니다. 지금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식시장에 그렇게 큰 호재가 될 것이냐. 또 아울러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 이제 미국은 트럼프를 빨리 달러 가치를 낮춰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려고 이제 무역 전쟁 이기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중국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무역 절차는 계속 유지가 되는 상태고 있고, 그다음에 그 뭐 일단 지금 이제 하버드 교수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죠. 지금 지는 싸움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조급함이 이제 묻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저는 트럼프 대통령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진핑은 인민은행 총재다. 그렇죠. 그런 얘기 하죠. 네. 나는 자기는 뭐냐? 그렇겠죠. FMC 뭐 하냐? 불리하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야 그러면 그쪽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금리 낮춰라. 우리가 저 지금 뭔가 안될 거냐? 팀플레이가 안 된다라는 네. 느낌인 것 같은데 전 그래요. 뭐 이제 우리 셋의 의견이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생각보다는 좀 강하게 얘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뭐 50bp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고요. 그거는. 근데 적어도 25bp 정도의 금리 인하를 뭐 9월 달에는 할 겁니다라고 저도. 하면서도 그 이후에 우리가 좀 더 세게 갈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시장에 이번엔 좀 전달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있거든요. 되면 0.5%포인트입니다. 금리 하는 거고 만약에 제 생각으로는 네. 0.25%포인트 정도 이렇게 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사실 9월 달에 얼마 금리 인하를 하냐는 거는 사실 50bp가 서프라이즈지 25bp가 그렇죠. 거의 이제 대세죠. 그렇다고 근데 그 뒤에 이제 무슨 말을 갖다 붙이냐인데 제 생각은 좀 더 강하게 그리고 한옥숙 파트너는 조금 더 눌러서 그리고 강준혁 파트너는 그 중간쯤인 것 같은데 그죠? 저는 중간쯤이 사실은 이제 0.25bp 정도는 인하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걸 차라리 안 하는 게 안 하는 게 저는 아니, 시장이 이것도 호재라고 뭐 생각을 틀린 말은 하는 절대 거예요. 아니죠. 예. 안 하는 게 그냥 네. 시장이 호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뭐 우리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뭐 일단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오랜만에 또 올라와서 이게 계속될까 싶은데 내부적인 요인도 좀 봤고요. 외부적인 요인에서 이걸 다시 깨버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있을까 봐 해서 좀 걱정이 되는 이슈들을 같이 한번 이제 의견을 좀 나눠봤습니다.